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예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익숙치 않지만 한자 한자 사연을 남깁니다. 그 나이에 뭐 대단한 사연이 있다고 이런데 글을 보냈냐고 하실 거예요. 글을 적고 있는 저 역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보니 어딘가에 나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처럼 자서전을 낼 정도는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제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고 싶었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고향이라고는 해도 5살 무렵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를 했으니 강원도는 그저 출생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안성은 저희 친정어머니 고향이에요. 30도 안 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시작했어요. 없는 살림에 출가 외인인 딸 손녀까지 데리고 나타나자 제 외조부는 한숨부터 쉬셨어요. 입 하나 줄였다 했더니 시집간 딸년이 되려 입을 하나 더 달고 왔구나. 상처한 딸의 아픔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던 시대라 어머니와 저는 외가에서 불청객일 뿐이었어요. 그런 딸과 손녀가 안쓰러웠던 외조모는 저희 모녀를 문간방으로 데려갔어요. 방문을 닫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서럽게 흐느끼셨죠. 아이고 불쌍한 것.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도 내내 굳건하던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날 밤 모녀는 날이 새도록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간혹 잠결에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그 소리가 자장가 같더군요. 외가에서의 생활은 강원도에 살 때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초가집에서 외조부 내외와 외삼촌 둘, 그리고 저희 모녀까지 살아야 했거든요. 저희 모녀의 등장으로 두 외삼촌은 방을 빼앗긴 채 외조부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는 않았어요. 외가에서 잠자리는 그저 노동으로 지친 몸을 누일 공간에 불과했거든요. 그보다는 끼니거리가 걱정이었죠. 손바닥만한 땅도 없이 소작농으로 살고 있던 외가의 형편은 매 끼니 배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비루했어요. 쌀밥은커녕 거친 보리밥으로도 배를 채우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밥을 먹는 날보다 삶은 감자나 시래기를 듬뿍 넣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그나마도 없는 겨울에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을 정도였어요. 허기져서 잠도 오지 않는 밤이면 어머니는 칭얼대는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가 6.25 전쟁통에 포탄을 뚫고 동료를 구했던 이야기와 부상으로 퇴역한 뒤 미군 부대 엔지니어가 되었던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살아생전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어찌나 실감나게 말씀하시는지 돌아가신 아빠가 마치 제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 베갯머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는 저만 외가에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수년이 지난 뒤에야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돈 많은 집 영감의 제치자리로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외조부가 무서워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투정도 할 수 없었어요. 외조부는 저를 볼 때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가 제가 한 집에서 제 몫으로 매년 쌀을 반가마니씩 보내주었거든요.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던 집에서 쌀 반가마니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 쌀로 배불리 밥을 지어 먹지는 못했지만요. 외조모는 그 쌀을 팔아 살림에 보태고 남은 돈으로는 제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죠. 물론 외조부는 계집애를 가르쳐서 뭐하냐고 역정을 내셨지만요. 부모 없이 외가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던 제가 기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가족이 아닌 동네 오빠였어요. 이장님 댁 둘째 아들인 정구 오빠는
제가 동구 밖에 나가 엄마를 기다릴 때마다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남들 몰래 누룽지도 손에 쥐어주고 동화책도 빌려주곤 했었죠. 가끔은 자전거에 저를 태우고 동네 구경도 시켜주곤 했어요. 제가 동구 밖에 나가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면 저를 업고 집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오기도 했고요. 저랑은 불과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참 의젓하고 든든한 동네 오빠였어요.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오빠가 서울로 가기 전날 저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유일한 내 버팀목이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빠는 방학을 하면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빠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제가 외가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삼시세끼 다 먹여준다더라. 거기 가면 여기서처럼은 굶지 않을 거야. 학교도 보내준대고 너한테 나쁜 거 하나 없어. 그러니 너는 그저 그 집 내외한테 착하게 굴어라. 미움받을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해. 국민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외조부는 저를 먼 친척집에 양녀로 보내셨어요. 그 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딸처럼 키울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 같은 13살 계집애한테 모진 매질을 하고 집안 살림을 떠넘긴답니까? 저는 그저 그 집 식모로 팔려간 거였어요. 거기다 외조부 말과는 달리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암이었고 그 집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이 버젓이 살아 있었어요. 있는 집 자식이라 부족한 거 없이 사랑만 받고 자라 그런지 그 집 아들은 위아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왼쪽 발에 쇠로 된 교정기를 끼고 다녔는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잘 못 쓴다고 하더군요. 다친 건 다리뿐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더 심각하게 다친 건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랑 눈만 마주쳐도 소리를 빽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거든요. 다리병신 처음 보냐? 거지 같은 년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스스로를 비하하며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기 바빴던 그 집 아들은 그래도 영 몹쓸인간은 아니었어요. 지 부모와는 달리 인정은 있어서 종종 제게 주머니 속 사탕을 던져주곤 했거든요. 이거 비싼 거야.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몰래 먹어. 그 집 아들이 준 알사탕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녹여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우곤 했네요. 비록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공부머리가 있고 셈을 잘했던 저는 그 집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식모 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 말고 다른 식모를 하나 들였거든요. 대신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요즘으로 치면 비서 노릇을 했어요. 방석직 기생 출신으로 주인 아저씨의 첩이었던 아주머니는 돈놀이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있는 집 여자들을 모아 개모임을 여러 개 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려 쓰곤 했어요. 몸에 걸친 옷만 해도 일반 가정 한 달 식비는 좋게 넘을 것 같은 여자들이었지만 씀씀이가 커서 그런지 돈 필요한 구석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장부를 쓰거나 문서를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때면 아주머니는 의례 저를 앞세워 펜을 잡게 했어요. 앳된 얼굴에 계집애가 어른들 모이는 자리에 끼는 게 이상했던지 여자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둘러댔어요. 제 친정집 먼 조카아인데 어찌나 영특한지 셈도 빠르고 일도 잘해요. 지딴엔 내 집에 얹혀 사는 게 미안했던지 옆에서 수발을 들겠다네요. 다행히 그 말에 여자들은 제게 의심을 거두었고 자신들이 화투장을 두들기거나 남의 집 부부 애정사를 군것질거리처럼 씹을 때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있을 자리가 아님에도 아주머니가 이런 자리에 저를 데리고 다닌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워낙 눈치가 빠르고 수완이 좋아서 글 모르는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저도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집 아들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을 아주머니가 몰래 제게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면서였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다 듣고는 눈을 부라리며 그러더군요.
너 인연, 어디 가서 나 글 모른다는 소리 떠들기만 해봐라. 아주 주둥아리를 갈갈이 찢어 넣을 테니.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사나운 말들로 입막음을 하려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떠들 곳이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집 아들이 산수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걸 보고는 안방으로 불러들이더군요. 제 앞에 종이를 던져주며 몇 가지 셈을 시켰어요. 외가에 살 때 정구 오빠한테 주산을 배웠던 덕에 또래 아이들보다 셈이 빠르고 능했던지라 저는 아주머니가 내는 계산 문제를 식은 죽 먹기처럼 풀어냈죠. 그렇게 아주머니 앞에서 제 쓸모를 증명한 저는 얼마 뒤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아주머니 옆에 붙어다니며 가짜 조카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더 이상 한겨울에 손이 터지도록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할 필요도 없었고 밥을 태웠다고 굶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아주머니한테 다달이 용돈도 받았고 개모임에 따라 나가 여자들이 버리는 화투판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뽀찌도 챙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집에서 22살까지 보낸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독립을 하기로 했어요. 양장학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울까 아니면 전화 교환원이 될까 처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꿈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 집 아들한테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연자야, 나랑 살자. 그간 쭉 생각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아니, 내가 너랑 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실 거다. 절름발이 서방이라도 너한테는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지 않겠냐? 나랑 결혼하자, 연자야. 저한테는 그저 주인집 아들일 뿐이던 남자가 느닷없이 그간 품었던 연정을 앞세워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지금껏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늘 버림만 받아왔던 저로서는 나를 보내지 않겠다고 내 손을 잡은 이 남자가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딱히 이 남자한테 사랑을 느낀 건 아닐지라도 연민과 고마움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그 집에서 부리던 계집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주인 부부는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아들 고집을 꺾을 자신도 없고 다리까지 저는 아들을 하늘처럼 받들고 살 여자도 흔치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혹시 자기 집 돈만 빼먹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지 주인 아주머니, 아니 시어머니는 제가 첫애 임신을 할 때까지는 집에 데리고 살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색시는 시집살이 안 시켜. 내가 어머니를 몰라? 말로만 며느리라고 하지 우리 연자 식모처럼 부릴 거잖아. 난 그 꼴 못 보니까 그렇게 알고 분가시켜줘. 안 그럼 우리 야반도주한다. 20이 넘었어도 제 눈에는 철없는 주인집 도련님으로만 보이던 남편은 저 하나 지키자고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자기 부모랑 맞섰어요. 그렇게 분가를 한 이후에도 남편은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 때 시댁을 찾을 때면 혹여 제가 손에 물이라도 묻힐까봐 전전긍긍하며 제 주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는 참 애틋한 사람이었죠.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여우 같은 시어머니라도 어쩔 수 있겠어요? 적어도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한테 찍소리 못하고 사셨죠. 물론 뒤에서는 아니었지만요. 니년이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살만나 몰라도 난 너 못 믿는다. 내 부모 형제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굴 믿어? 혹여라도 땀만 품고 있는 거면 일찌감치 꿈 깨는 게 좋아. 내가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니년 하는 꼴 지켜볼 테니까 알아들어? 시어머니가 사람을 잘 못 믿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방석집에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부친이었거든요. 노름빛에 딸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돈 떨어질 때마다 식구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갖은 폐악질을 퍼붓고 코 묻은 돈까지 가져갔다더군요. 그렇게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마음에 생채기와 병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님의 그 병은 20여 년이 흐른 뒤에 치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어머님을 괴롭혔어요. 죽는 순간까지 제게 했던 말이 난 너 못 믿는다 였거든요.
그렇게 저를 못 믿는 시어머니를 저는 5년이나 똥기저귀 갈아가며 치매 수발을 했어요. 몸 팔고 술 파는 방석집 기생에서 늙은 남자 첩으로 살기까지 어머님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고 수신과 눈물의 세월이었기에 간혹 야속한 마음은 들었어도 마음 깊이 어머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엾다 생각했을 뿐이었죠. 어머님보다 10여 년 앞서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본처와 본처 자식들한테 남기고 가셨어요. 그 바람에 제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병을 얹으신 거였고요.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셨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못 믿어 그랬는지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돈놀이로 벌어둔 돈이 꽤 많았어요. 그 돈의 규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알 수 있었죠. 제 남편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엄청난 재산을 온전히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업을 한다고 버려놓은 일들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일쑤였어요. 저는 늘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니기 바빴고요. 그래도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한 번도 타박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그때 남편을 대신해 내가 돈 관리에 나섰더라면 내 노후가 그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얻은 아들 녀석도 지 아빠를 닮아서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가장으로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강박증을 달고 살았던 탓인지 죽는 그날까지도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변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사기꾼들 뿐이었는데도 남편은 그들의 달콤한 혓바닥에 놀아나 돈이며 술이며 퍼먹이기 바빴죠. 그날도 남편은 뱀 혓바닥 같은 술수에 노란하다 술값만 진탕 뒤집어 쓰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던 길에 뺑소니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와 자식 앞에 뭔가 보여주겠다는 꿈도 이루지 못한 채요. 그때가 제 나이 49이었네요. 예고 없이 남편과 사별한 뒤 대학생 아들과 단 둘이 남겨진 저는 남은 재산을 끌어모아 식당을 열었어요. 아직은 아들 녀석한테 돈 들어갈 일이 남아있던 터라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수십 년 동안 남편 그늘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보니 할 줄 아는 돈벌이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거였죠. 평소 음식 솜씨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았던 터라 내심 자신이 있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과 돈 받고 파는 음식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식당은 개업을 한 그날 이후 파리만 날렸고 잔뜩 받아놓은 식재료는 썩어 나가기 바빴어요. 이러다가는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길바닥에 나앉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1년을 버티고 나서야 손님이 좀 드는 가게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실력 있는 주방장을 들여서 그 밑에서 야채 손질부터 허드렛 일까지 해가며 일을 배웠거든요. 주방장은 수 틀릴 때마다 성질을 부리고 무단 결근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비위를 맞춰가며 죽은 듯이 일을 배워나갔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레시피를 그날 공책에 적어놓고 식당 식구들이 퇴근한 후에 혼자 주방에 들어가 레시피를 따라 음식을 만들어 보곤 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간 덕에 1년이란 시간과 그동안 들어간 돈이 헛되지는 않았죠. 이제는 제멋대로 아나무인으로 구는 주방장의 비위를 맞출 것도 없어서 버릇처럼 내던진 그만두겠다는 말에 그날로 정산해서 내보내고 제가 주방을 맡게 됐어요. 내장사다 생각하니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전에 있던 주방장은 숭둥숭둥 잘라버리던 무청이며 배추잎도 잘 모아서 국이랑 반찬으로 만들어 내놓고 고기를 잡으며 잘라낸 자투리 소고기에 자투리 버섯을 섞어 소고기 버섯 조림도 만들어 반찬으로 내놨어요. 서너 가지 내놓을 반찬에 자투리 재료와 껴서 만든 반찬까지 더하니 반찬 가지수도 늘어서 손님들이 좋아하더군요. 밥이 모자란다는 말이 들리면 돈 안 받고 공깃밥도 공짜로 내어주고 아낌없이 퍼주는 장사를 하다 보니 인심 좋다는 말과 함께 손님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죠. 그때는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음식 장사를 하며 살다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더군요. 손마디에는 류마티스가 생겨서 철철이 뼈주사를 맞으며 버텨야 했어요. 간 수치도 오르고 온몸이 종합병원 수준이었죠. 그러는 사이 아들놈은 직장에 취직해 장가도 갔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 사줬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 싶더군요. 약을 달고 살며 밤마다 끙끙 앓는 것도 더는 못할 짓이라서 환갑을 넘기고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가게 안 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설마 나한테 기대 살려는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꿈도 꾸지 마. 난 내 인생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아무렴 엄마가 너한테 빌부터 살겠니? 내 앞으로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만들어놨어. 너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저 아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한 몸 건사하고 살면 되겠다 했는데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기껏해야 명절에나 얼굴을 보이던 며느리가 웬일인지 밤늦게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유치원생 첫애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 다짜고짜 더는 내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 그 사람이랑 갈라설래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아가, 무슨 일 있었니? 니들 싸웠어? 설마 재민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휴지로 눈물을 찍어내며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위자료나 왕창 받고 이혼하게요. 그 인간이 글쎄 주식한다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지 뭐예요. 회사에서 소송 건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둘째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애 교도소 보내고 저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길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짓단은 곧 태어날 둘째를 생각해 한미천 잡을 욕심으로 벌인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정보를 듣고 투자한 거라 얼른 돈을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자기도 난감하다고요. 아, 그게 작전주의인 줄 누가 알았냐고.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해주면 안 돼? 엄마 집 팔고 노후자금 마련해 놓은 거 좀 빌려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은 꼭 갚아줄게. 응?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자식 있는데 집이면 노후자금이 무슨 필요야? 그러니까 엄마, 나 돈 좀 해주라. 곧 있으면 엄마 둘째 손주도 태어날 텐데 내가 교도소 들어가면 와이프랑 내 새끼들은 어떡하냐고. 엄마, 나 좀 살려주라.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교도소에 들어갈 판이라는데 돈 욕심을 부리겠어요. 거기다 큰 손주에 곧 태어날 둘째까지 아빠 없는 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내놓고 예금을 들어 놓았던 돈도 전부 해약했어요. 돈 준비가 됐다는 말에 아들놈은 불이 나게 찾아왔더라고요. 집은 팔리는 대로 돈 빼서 줄게. 일단 은행에 가서 현금부터 네 계좌로 이체해주마. 그 말에 아들놈은 죽다 살아난 놈처럼 안도하더군요. 아, 살았다. 엄마, 내가 앞으로는 절대 주식 같은 건 쳐다도 안 볼게. 진짜야, 약속해. 그런데 그 순간 아들놈 얼굴에서 죽은 남편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매번 일을 저지르고 제가 수습을 하고 나면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싱글싱글 웃던 그 얼굴이요. 순간 이게 끝이 아니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그때 떠오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빌려줄 때도 각서를 쓰게 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비서처럼 따라다니며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바로 상대한테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는 일이었거든요. 아들놈한테 돈을 넘기려니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이 떠오르지 뭐예요. 세월이 흘러도 몸이 기억하는 건지 나도 모르게 종이랑 인주를 꺼내와선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 이건 뭐하러 들고 와? 돈을 빌려주는데 각서는 받아야지. 뭐? 엄마 지금 아들한테 차용증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뭐야? 받아야지. 내 피 같은 돈을 내주는 건데 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가르쳐준 건 딱 이거 하나다. 부모, 형제, 자식 할 거 없이 돈 앞에서 남이라고.
내 돈 내줬을 땐 각서를 꼭 받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어서 써라. 아들놈은 죽상을 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차용증을 썼어요. 거기에 시뻘건 인주로 지장까지 찍고는 내밀었죠. 얼마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집이 나가고 받은 돈은 고스란히 아들놈 계좌로 보냈어요. 저는 집을 팔고 지낼 곳이 없으니 아들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상황 때문에 아들 며느리랑 함께 살게 됐지만 이것도 이것대로 괜찮다 생각했어요. 한창 예쁜 짓 하는 큰손주랑 갓 태어난 손주도 내 손으로 안아 키우고 손님들한테 먹이던 음식도 내 새끼랑 며느리한테 만들어 먹이니 오히려 더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인생 참. 회사에 끼친 피해금을 다 갚고 자진 퇴사한 아들은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빈둥거리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늘어나는 애들 양육비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가지를 긁어댔죠. 집이고 노후 자금이고 다 아들한테 내어주고 수중에 3천만 원 남짓 가지고 있던 저는 그 돈을 헐어서 매달 생활비로 내줬어요.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 없이 곶감 빼먹듯 빼먹다 보니 그 돈도 금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들놈은 아예 백수로 살길 작정한 건지 직장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내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내가 직접 일을 나갈 수밖에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나를 써주는 곳은 빌딩 청소일과 식당 설거지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등록해 건물 청소를 시작했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첫 차를 타고 종로로 나가는데 버스 안에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건물 청소나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다들 얼굴에는 지난 한 세월이 얼굴에 새겨진 고랑들마다 깊게 박혀 있더군요. 일단 출근을 하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에 몸은 고대도 딴 생각은 안 들더군요. 새벽 청소를 하고 1시간 남짓 휴게실에서 몸을 이이고 아침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머지 청소와 뒷정리를 하면 오후 3, 4시쯤이 되어 퇴근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 사이 어질러진 집을 대충 치우고 아들놈이랑 며느리에 먹일 반찬을 만들었죠.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올 손주놈 간식도 만들고요. 내 몸 움직여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아들놈이 가장 노릇도 못하고 평생 백수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독한 마음을 먹고 아들놈을 불러 한 소리 했어요. 아들이 써줬던 차용증을 내밀고는 당장 돈 갚으라고 말이죠. 너 이거 안 갖고 버틸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니놈 교도소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은 꼭 받아낼란다. 늙은 애미는 새벽부터 건물 청소하러 다니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집구석에서 TV나 끼고 살아. 네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어쩔 거냐? 취직할 거냐 말 거냐? 엄마, 나도 취직하고 싶지. 근데 날 써주는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네가 돈 많이 주고 편한 곳만 찾으니 그런 거지. 돈 벌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딸린 처자식 생각해서라도 배달 일이라도 할 거다. 근데 네 놈은 어쩌고 있냐? 툭하면 남 탓, 사회 탓만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잖아. 그럴 거 뭐하러 밥죽 내고 집에 있냐? 차라리 내가 이 차용증 들고 가서 너 고소해 줄 테니까 교도소 들어가 공짜밥이나 실컷 먹고 살아라. 너 내가 못할 것 같냐? 네 할머니가 돈놀이 할 때 이 엄마가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 했던 사람이다. 돈 안 갚는 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이애미가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전과는 달리 살기 등등하게 나오자 아들놈은 겁이 났는지 며칠 뒤 취직을 했다며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집 밥벌이는 하게 된 거죠. 아들이 취직을 한 후에도 저는 3년 가까이 건물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청소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살 집도 나오고 매달 나라에서 돈도 준다더라. 차라리 엄마도 그쪽을 알아보는 게 어때? 자식이랑 영 끊고 사는 노인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더라고. 엄마는 일도 안 하니까 수입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니
나랑 연 끊고 살면 조건도 맞잖아. 안 그래? 어차피 내가 엄마 돈 갚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 노후는 나라에서 책임지게 하면 되잖아. 그래요,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애 둘 키우고 사는 것도 벅차서 어머님 노후는 책임 못 져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어머님이 애들 방 차지하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헌차를 빼주셔야 새 차가 들어가죠. 막말로 제가 어머님 친딸도 아닌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겠어요? 제 친정엄마도 안 모시는데 전 싫으네요. 실실 웃으면서 헌차 빼달라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긴 내 자식 입에서 연 끊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의 자식 입에서 헌차 소리 나오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이런 날을 예상 못하고 내 수중에 있는 돈 다 빼서 아들 입에 털어놓은 내 죄죠.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저를 볼 때마다 그놈의 기초생활수급자 타령을 했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나만 봤다 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통에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해서 운동한다는 핑계로 온종일 밖을 배회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안 바쁘시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태권도장 스쿨버스 고장으로 오늘 하교지도 안 되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어머님이 학교에 가서 유리 좀 데려와 주세요. 담임선생님한테 연락해보니까 이미 수업이 끝나서 학교 보안관실에 있다니까 거기로 가시면 될 거예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손주가 다니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보안관실에 갔더니 손주 녀석이 웬 자원봉사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지 뭡니까. 아이를 혼자 두기 뭐해서 학교 지도를 돕던 분이 함께 기다려준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손주를 데려 나오려는데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혹시 연자 아니니? 연자 맞지? 오연자. 나다. 정구 오빠. 하얗게 샘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백발 노인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정구 오빠? 안성 살던 그 정구 오빠? 그래 나다. 이게 얼마만이냐? 반세기도 넘은 뒤에야 다시 만나게 된 정구 오빠 앞에서 저는 순식간에 10살짜리 계집애가 되었어요. 오빠는 방학하고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제가 서울 부잣집에 식모로 팔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무척 울었다고 했어요. 서울에 살면서 혹시 길에서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저랑 닮은 여자아이만 보면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날 보안관실에서 저는 그간 살아온 세월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요. 오빠는 주름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꿋꿋하게 잘 버티고 살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오빠는 중학교 선생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하나는 미국에서 외국 기업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적적해서 봉사활동으로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돕고 있다고 했어요. 제 아들네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사니 종종 들르라며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종구 오빠랑 얘기를 나누고 손주와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지 뭡니까. 애 데리러 간 사람이 이제야 돌아오면 어떡하냐면서요.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셔야죠. 집 청소도 안 해놓고 세탁기도 안 돌리고 그이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저녁밥은 어쩌라고 이제 오세요. 내가 정말 미쳐. 어머님 이러실 거면 따로 나가 사세요. 왜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며느리 힘들게 하시냐고요. 막말로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날 힘들게 하냐고요.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니 내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 너 어떻게 시애미한테 악을 쓰고 달려들 수가 있니? 내가 이 집 식모냐? 청소고 빨래고 밥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냐고.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다만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내가 그동안 니들한테 못해준 게 뭐냐? 돈을 안 줬냐? 살림을 안 살아줬냐? 손주를 안 키워줬냐? 내 한 몸 뼈 빠지게 갈아가며 니들 뒤치다거리 해줬는데 어떻게 니가 이러니?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놈이 눈을 부라리며 제게 빽소리를 지르네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한테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선우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인데 꼭 이럴 때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겠어. 아무리 내 엄마지만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면 나 엄마고 뭐고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해. 어서.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다고 아들놈은 무조건 지처 편을 들며 저한테 사과하라고 윽박질렀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늙으면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손에 나살돈만 쥐고 있으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아들집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방거리를 헤맸어요. 조부모 손에 이끌려 낯선 집에 식모로 팔려왔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가슴 무너지게 아프더군요. 한참을 걷다가 아들네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 선뜻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담아두었던 종이를 꺼내 정구 오빠 집으로 찾아갔죠. 늦은 시간에 울린 벨소리에 오빠는 잠결에 나왔는지 부스스한 머리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막상 오빠 얼굴을 보자 민망함이 앞서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앞서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오빠는 방 공기가 차나며 안으로 들였어요. 오빠가 내려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어금니로 꽉 깨물고 속 얘기를 쏟아내었습니다. 아들 바람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돼서 그 집을 나올까? 다시 건물 청소 일을 알아봐야 하나?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자 오빠는 무거운 얼굴로 그러더군요. 연자야, 이제 그만 힘들게 살아라. 이제 너도 좀 편할 때가 되지 않았니? 아들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서 살아. 방도 많고 너 눈치 줄 사람도 없다. 다 늙은 마당에 너나 나나 내외할 일도 없지 않겠니? 그저 고향 오빠 동생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 정구 오빠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은 반세기 전에도 지금도 내게 이리도 따뜻한데 어쩌면 내 피부치들은 다들 나한테 이리 매정할까.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 앞에 짐가방이 나와 있더군요. 아들이 어디 출장이라도 가나 했더니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지 남편을 데려 나왔어요. 아들은 잠도 덜 깬 얼굴로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엄마, 남자 생겼다며? 유리한테 다 들었어. 엄마는 며느리랑 손주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남자 집에서 자고 들어올 생각을 해? 됐고,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그 집 가서 살아. 내가 짐 다 싸놨으니까 가방 들고 나가라고. 뭐 이놈아?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늙은 네 애미 집이랑 돈 가져간 것도 모자라 등골까지 다 빼쳐먹고 이제 빼먹을 거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런 썩을 놈? 그래, 나가주마. 되먹지 않은 자식 새끼도 지긋지긋하고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 며느리도 꼴 보기 싫으니 내가 나가주마. 그런데 너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너도 이 집에서 온전히 못 살 거다. 너도 알잖아.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는 거. 그뿐이냐? 네 놈이 주식한다고? 회사 돈 뺏쓰고 나서 나한테 돈 끌어다 갚았잖냐? 그때 네가 쓴 차용증 아직 내 손에 있어. 이참에 나도 그 돈 다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돈 갚을 준비나 하고 있어라. 저는 그 길로 아들이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나와 저를 붙들고 잘못했다고 통사정을 했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만큼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정구 오빠는 작은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언제까지고 있어도 좋으니 있는 날까지 마음 편히 있으라고요. 집을 나오고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전세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네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그중 절반을 돌려받은 돈으로 구한 거죠. 아들 내외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누가 압니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아들한테 집을 사주던 당시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적지 않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선 아파트 판 돈을 몽땅 받아오고 싶었지만 늦음하게 자식 새끼 길바닥에 나앉히고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은 받고 나머지 돈은 매달 50만 원씩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정구 오빠는 돈 쓰지 말고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했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구 오빠와 함께 내 인생 처음으로 데이트도 하고 맛집에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는 와중에도 이제 그만 쓰고 나가자고 성화네요. 삭막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꽃길을 열어준 사람과 오늘도 데이트가 있거든요. 별거 아닌 제 인생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